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유예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반도체 관세를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이폰 관세에 대해서도 곧 발표를 하겠지만 유연성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회사에 유연성이 있겠지만 명확하진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 내란으로 구성한 게 법리에 맞지 않고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면서 검찰 공소장을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저를 출발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차로 1, 2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임박해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갔고요. 도착하자마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사대법정 417호에 들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했고 머리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소를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만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법정에 들어간 저희 취재기자의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고요. 이걸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방해했다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거라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윤 전 대통령이 모두 진술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만 우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서 이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던데 누가 나오죠?
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그리고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핵심, 앞서 검찰이 설명한 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해도 형사재판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에 지지자들의 구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대선에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탄핵 기각을 외치던 구호가 어느새 윤 어게인으로 바뀐 겁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을 넘어 다시 대선에 출마해 재집권하라는 주장입니다. 감옥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옥중 편지로 재출마설에 불을 댕겼습니다. 이들은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이 없어 윤 전 대통령이 6월 3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헌법 조항을 보더라도 재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이 평생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 탄핵으로 파면됐으면 그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죠. 그런 만큼 일부 집단에서 윤 어게인을 내세워 집회를 벌이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 세력 유지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회 세력이든 아니면 극우 유튜버든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이용하는 것 정도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고 정치권은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되면서 경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경선 룰 확정을 앞두고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 불출마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주말 사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경선 불참하겠다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모두 탄핵 이후 당의 모습에서 변화의 의지를 읽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면에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한덕수 대행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 맞설 뚜렷한 강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 한 대행을 향한 대선 출마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50명을 웃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각 후보들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출마 얘기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라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대행 차출론을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며 선거 승리가 아닌 기득권 연명을 위한 당 일각의 움직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답답함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보이지만 통상 위기 속 한 대행이 할 일이 너무 많다며 흔들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선 한 대행 차출론이 이른바 윤심에 따른 것이란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도부도 우선 수습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모든 후보는 같은 선상에 서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옹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거라며 뼈 있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선관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 등록 뒤 서류 심사를 거쳐 모레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후보 일정도 살펴보면 홍 전 시장은 오후 여의도 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 전 장관은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두봉 레나도 주교 장례 미사에 참석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경선 룰을 놓고 잡음이 좀 있던데 오늘 확정이 되나요? 네, 오늘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당 대선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국민 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뽑았었던 지난 당 대선 경선들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장 비명계 후보들 사이에선 당원들 사이에 지지세가 큰 이재명 예비후보에 더 유리한 경선 규칙이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예비후보도 지난 경선에서 국민 경선으로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을 파괴한 거라고 따졌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이 예비후보 추대와 다를 바 없는 들러리 경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당 중앙위 투표가 끝나면 입장을 표명하겠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측도 통화에서 어차피 경선 자체가 어대명 선거 아니냐며 불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선 이 같은 논란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 대선 특별당규 준비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급박한 일정 속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불가능했다며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오늘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찾습니다. 출마 선언 뒤 첫 행보인데 그간 이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영상에서도 밝힌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일정이란 해석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으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오늘 양당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예비후보와 민주당이 관세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소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 지적했던 이 예비후보가 불과 하루 만에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자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거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를 시작했다. 국익 팔아서 제2속 챙긴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예비후보의 AI 반도체 업체 방문 일정을 겨냥해 이재명식 산업공약은 또 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책임론을 거듭띄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에 서슴지 않으며 파면 뒤에도 개선 장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한 내란 속에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 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판박이로서 들러리로서 딱이라며 차라리 한대행 출마 선언 이후로 당내 경선 일정을 늦추라고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한덕수 추대론이 국민의힘 경선판의 변수로 떠올랐지만 정작 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이번 주 초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 전 회견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대행 추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배경도 한 대행 추대론에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미 한덕수 대행 추대론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만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나쁘진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환영하고 나섰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마지막 소임을 강조하며 권한대행이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역할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 대행이 공식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추대론이 커지는 상황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침묵을 이어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이번 주 초에는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로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 커지고 있는 대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밤 사이에도 수색이 계속된 거죠?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된 한 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치마 우려로 중단했던 구조 작업을 어제 오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20대 굴착기 기사 한 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작업자 한 명에 대한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초반에는 신호가 가다가 현재는 끊긴 상태라며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도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요? 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남은 실종자에 대한 구조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색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공사 포스코 ENC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네, 오늘로 사고 나흘째를 맞았는데 이 수색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물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로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주변 안전 펜스를 제거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걷어낸 뒤 지하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지난 주말 내린 비와 강풍의 영향으로 토사 붕괴 위험도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안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일단 내일까지 인근 초등학교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서둘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이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수색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전 현장에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임광식입니다. 2025년 4월 11일 15시 14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 구조 작업 진행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여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개요와 피해 현황은 기 브리핑한 사항으로 가름하고 구조 작업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황 판단회의 결과로 나온 작업 계획입니다. 소형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오전 중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붕괴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서 현장 상황 판단 후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및 가족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모든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실종자 구조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다음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상 변화와 그다음에 그 사고 현장에 있는 각종 자재물들, 그다음에 집안 침하, 균열, 여러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 위험 요인들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실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장소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던 원달러 환율이 급속히 내려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 흐름 때문인데 장중 최저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환율이 이처럼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 경기와 달러화 전망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고관세로 미국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가 지난 11일 기준 99.89를 기록해 2023년 7월 이후 약 21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달러화 지수 100 미만은 달러화가 세계 주요 6개 통화보다 저평가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영향에 지난 9일 1,487.5원까지 오르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2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최저가 기준으로는 비상계엄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1,414.7원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환율이 이처럼 급속히 내려간 것은 다행이지만 미중 간 관세전쟁 격화 등 변수가 있어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환율이 급속히 내려가면서 증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세였던 우리 증시는 이번 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오른 2,454.28로 출발해 2,46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63% 오른 699.99로 개장해 고장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이 그 이후론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반도체 관세를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이폰 관세에 대해서도 곧 발표를 하겠지만 유연성은 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회사에 유연성이 있겠지만 명확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서도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거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관세 면제는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대상에서 품목별 관세로 옮겨갈 뿐 예외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한 달 뒤쯤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첨단 전자제품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e's saying they're exempt from the reciprocal tariffs, but they're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tariffs, which are coming in probably a month or two. So these are coming soon. 특히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just clarifying that these are not available to be negotiated away by countries. These are things that are national security that we need to be made in America.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민 75%는 관세 전쟁으로 단기간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불만과 함께 트럼프 지지율도 매달 3%포인트씩 떨어져 47%까지 내려왔습니다. It is a mistake to hav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ut there just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and saying, oh, this morning I woke up and think the tariffs should be this big. Now I think they should be this big. Now I think they should be somewhere else. 100% 이상 관세로 고래등 싸움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 먼저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크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실무선에선 소통하고 있지만 정상 간 대화는 당장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오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재판 지금 오전 재판은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5분에 이 재판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40분간 이 피고인 모두 진술을 또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몇 시간 있었던 이 사건을 내란으로 봤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한 내란 혐의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고요. 오후 2시 15분에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로리 맥킬로이가 골프 역사상 6번째로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유난히도 인연이 없었던 마스터스에서 17번의 도전 끝에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던 1.5m짜리 파퍼트. 로리 맥킬로이는 긴장한 듯 퍼트를 당겨버리고 볼은 홀컵을 지나칩니다. 결국 저스틴 로즈와 동률을 이룬 뒤 18번 홀에서 계속된 연장전. 맥킬로이가 125야드 거리에서 친 두 번째 샷이 그린 경사를 절묘하게 타더니 홀컵 50cm 지점에 멈춰섭니다. 로즈의 버디 퍼트가 홀컵을 외면하고 맥킬로이가 침착하게 마지막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린 순간 맥킬로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한동안 온몸을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지독하게도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오거스타에서 맥킬로이가 17번의 도전 끝에 이룬 첫 우승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 D오픈에서 차례로 정상에 올랐던 맥킬로이는 11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추가하면서 마침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2000년 타이거 우즈 이후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대기록을 25년 만에 맥킬로이가 넘어선 겁니다.
골프 역사상 단 5명만이 이뤄냈던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명단에 맥킬로이는 살아있는 역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팀 승리를 이끌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에서는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 같다는 찬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0대3으로 뒤진 4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양키스 선발 로돈의 시속 138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깁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이틀 만에 쳐낸 시즌 2호 홈런입니다. 6회 역전 홈런의 주인공도 이정우였습니다. 1사 1-2루 상황에서 다시 만난 로돈을 상대로 적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Jung-Hoo Lee has made himself at home in the big ballpark in the Bronx, like the Babe.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입단 이후 첫 연타석 홈런이자 한 경기 첫 2개 홈런입니다. 8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하며 이날 3타수 2안타 4타점에 볼넷 1개로 맹활약했습니다. 팀 승리에 앞장선 이정우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5푼 1위가 됐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1.130까지 올랐습니다. 이정우는 미국 프로무대 데뷔 이후 첫 양키 스타디움 3연전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홈런 3개를 포함해 9타수 4안타에 7타점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뉴욕 3연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정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를 준비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 판이 흔들렸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조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출마 여부를 고민해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역선택 방지 그걸로 후보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중도 확장성을 가진 주자로 평가되던 오세훈 시장의 이탈이 향후 국민의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분 다 당내에서 중도 소구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저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중도표를 최대한 모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집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해 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경선 구도에서 2명이 빠졌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2명이 빠졌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흥행에 좀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흥행은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경선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잔치를 소문내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 나름대로 흥행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좀 꼽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의 어떤 상황에서 중도로 전환할 만큼의 당 지도부의 어떤 명확한 메시지가 있느냐, 그게 없이 계속해서 친윤과 윤심파리를 하는 와중에 국민의 경선이거든요. 주축은 김문수 후보라든지 나경원, 홍준표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안 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중도 확장을 얘기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는 두 분이 빠졌을 때 어떤 흥행의 적신호보다는 예. 저는 청신호가 들어온 게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청신호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차별화가 되는 예. 것들은 내란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파 중에서 내란의 탄핵의 찬성파들은 따지고 보면은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전 대표 세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 명의 어떤 표 분산을 두 명이 빠짐으로써 탄핵 찬성은 오롯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남았고요. 나머지는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지난 국민의힘 그 당권 레이스 그 구도하고 똑같습니다. 3대1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막는 나머지 친윤 그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냥 사실상 어떤 흥행보다는 지난 당권 레이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남산길을 혼자 1시간 걸었다. 걸으면서 뭐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갑자기 왜 그만둔 거냐? 한덕수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관측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예. 중간에 이제 저희 당 대선 분위기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 당 밖에 있는 또 현직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한 러브콜을 상당히 심각하게 세게 보내고 있는 당 일부에 대한 불만, 그러면서 여러 상황상 이번 대선에 출마해서 후보직을 얻는 것이 좀 어렵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미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이 그 불출마 선언할 때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이 한덕수 총리를 끌어당기려는 당의 일각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지. 직접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 한덕수 총리의 거취와 본인의 거취를 연관시킨 것은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아, 확실하다. 당에 실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당에 실망을 했다 그러면 뭐 의원들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뭐 지도부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망감을 느낀 걸까요?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여러 의원들의 움직임을 막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요? 그렇죠. 예. 뭐 소위 연판장을 돌렸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뭐 불만 이런 것보다는 당내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민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일거에 그것이 다 한덕수 총리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예. 아마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경선 출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성일종 의원도 SNS에 뭐 시대의 요구를 외면해서 안 된다 하면서 한덕수 추대론을 띄우는 분위기를 몰고 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50여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고 한덕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부분의 판을 읽어서 예. 출마 선언을 앞둔 하루 전날 불출마 선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련의 과정 자체가 나경원 의원의 등판,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 이 두 가지 요인이 생겼어요. 이 요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결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의 등판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차출설에 누가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교집합에는. 나경원 의원도 구치소와 관저 면담 이후에 윤심을 얻어서 출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할 만한 헌법재판관을 무리해서 임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담을 느꼈을까요? 저는 부담보다는요. 예. 어느 정도의 압박과 압력과 오더가 나름대로 있지 않고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의 정치 역정상 중단하진 않죠. 근데 제가 봐서는 예. 만약에 중단을 했다면 예. 나경원 의원과 한덕수 차출론에 가장 분노할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그 내란의 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단연 아스팔트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선두로 달려왔는데 나를 이제 배제하고 나경원과 한덕수를 차출한단 말이야. 윤심은 내가 아닌가? 내가 뭐 아닌가 그러면은 굉장히 그 좀 부담을 느끼면서 그만둬야 될 사람은 장본인은 김문수 후보인데 왜 오세훈 서울시장인가?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아직도 윤심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판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는 손이죠. 이제 보이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지금 보면은 이 지도부 자체의 힘을 좀 믿으면서 그래도 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도부의 민심이 좀 변한 부분들을 감지한 부분도 있고, 그 대신 김문수 후보는 왜 이렇게 반발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아, 그렇습니까? 대놓고 뭐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태생 자체가 김문수 장관은 자유통일당과 아스팔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의 의중이 필요 없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래도 공권지도부라든지 지도부의 어떤 뒷배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걷어졌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지하면서 좀 오세훈 서울시장 스타일은 아닌데 출마 선언 하루 전날 불출마 선언을 감행한 것 같다. 좀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덕수 차출론, 뭐 추대론 이런 것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듣고 입장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듣고 나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출마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봅니다. 불출마 선언과 같다.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국무위원들과 함께라는 말과 마지막 소명, 두 가지입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한다는 것은 일단 지금의 이 현재 국무위원들의 임기는 다음 대선 딱 그 시점까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것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마는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그래서 완곡하게 출마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표현을 쓰면서 출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소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장 그대로 보면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처럼 보이나,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이 언어로 봐서는 딱 잘라서 출마 안 하겠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과 마지막 소명에 가로를 치고 내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국무위원들과 소명을 다하겠다. 출마 전까지 마지막 소명. 그렇죠. 이제 지금 공직자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5월 4일 전까지 이제 임기를 사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행으로서 마지막 소명. 그렇죠. 5월 3일까지는 내가 국무위원들과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익히고, 근데 보통 공직자들이라면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국무위원들과 조기 대선 관리를 잘하면서 통상이라든지 경제 문제를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명확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하는 것도 좀 왜냐하면 부적절하지 최근에 않습니까? 이 언론 지상에 본인의 이름 여러 가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오늘은 심지어 여론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등장한 여론조사에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에 안 나올 사람이라면 이런 기관에 전화를 해서 내 이름 빼라. 내가 지금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이에요. 그런데 즐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재판관 2명 임명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유출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단 말입니다.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예. 이거는 내심 한 51%는 이미 출마를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니겠냐. 예.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는데도 이게 대행으로서 마지막 소명인지 정치인 한덕수의 마지막 소명인지 그건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고요.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었죠. 오늘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 15분에 이제 속개가 되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피고인 모두 진술을 통해서 조목조목 검찰의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만들었다라면서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차량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오늘 파면 이후 열흘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가 잠시 퇴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뭐 사옥이 근처니까 바로 이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이제 나와서 계엄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사전에 모의했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뭐 한덕수 차출론의 배경에 있다 이런 의심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좀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그 전부터 그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측과 정치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얘기인데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국무회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발언들과 그동안 국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 이런 걸 보면 결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론은 당 차원이라고보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분들 일부가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윤 대통령과의 관련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 뭐 변론에선 한 얘기만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결을 달리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덕수 대행이 오세훈 시장하고 불출마 전후에서 접촉을 했다. 이런 접촉한 사실은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언론 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한덕수 총리도 여러 얘기를 들으면 본인 마음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심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예.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측근에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고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할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지금 그 과정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출마 여부를 물어보면 당연히 답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뭐 명분이라든지 현재 하고 계신 맡고 계신 임무의 막중함 이런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출마하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낮게 봅니다. 명분과 이 환경이 받쳐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후보 접수 기간이 이번 주 초니까 현실적으로 경선 참여는 이제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까지입니다. 예, 후보 예. 등록이. 그러면 물리적으로 만약에 저희 당 후보 등록을 하려면 뭐 오늘 사표를 내거나 내일 아침에 내고 바로 입당 절차 밟으면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후보 등록 받아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선관위에서 특례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기에는 물밑 접촉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 맞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전에 서영주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여론이 또 그 수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보시죠. 일단 이재명 전 대표 48.8%입니다. 뭐 파면 결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에 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쪽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좀 결집되고 있는 모습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쭉 보면은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8.6%로 보수 대권 주자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랑 대선에서 붙었을 때 누가 이 폭이 가장 좁은가, 표 차이가 가장 적은가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이 된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여기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지지도가 비슷한 양상의 그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본적으로 정치색이 없던 새로운 인물이죠. 뭐 연령은 높으시고 공직을 오래 하긴 했으나 뭐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해서 시그널이 갔습니다. 아,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는 윤심이 있구나. 국민의힘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시그널을 주다 보면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손이 갈 가능성이 높지요. 누구 표를 뺏어오나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표를 많이 뺏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뺏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의 교체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셔야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당내 다자로는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 4월 15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 외로 하더라도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신호가 명확하게 보수 지지층에는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좀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 보수 대권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그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몇 명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해당형이라고 봐요.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붐업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잖아요. 우리 당의 경선에 관한 얘기는 두 번째로 밀립니다. 그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못 이기겠다라는 패배주의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해당형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희 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 밖의 분을 뭐 입당시켜서 경선 레이스에 참여시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무소속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밖에서 뛰다가 나중에 저희 당 후보랑 같이 뭐 단일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을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당의 후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는 전제하에 다 당을 하고 당적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또 결이 같다고 할 수 있는 후보들, 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의 의원들이 나를 못 믿으니까 아예 그냥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한덕수 총리를 미는 거 아니냐.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왜 만드느냐. 여기서부터 글쎄요. 그렇게 당내에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서 또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겠다고 생각이 아니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차출론을 주장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더해서 이것은 심각한 피해의식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도 능력은 출중하나 이번 대선 출마는 안 된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나경원 의원도 한덕수 대행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이번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제 빠졌고 지금 판을 보면은 4강 윤곽은 나온 건가요?
제가 보기로는 상암중당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뭐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을 해보면 예. 오세훈 서울시장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갈아 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 4강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안철수 의원이 섭섭할 것 같은데요. 뭐 예. 어쩔 수 없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나 예. 뭐 여러 가지의 지표만 보더라도 약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철수 의원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제가 늘 하지만 애매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지난 당권 레이스 한동훈 전 대표를 막는 그런 구도로 또 다시 국민의힘 결선 레이스는 갈 것이고 3대1 구도로 보시는 3대1 구도로 보는 것이고요. 저는 좀 이게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나 또 이게 용산, 지금 용산이 아니죠.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부부의 머리에서 나온 지난 당권 레이스의 한동훈은 막아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빼면 나경원 의원이 들어오고 세 명이서 합작 공작을 하면 한동훈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때도 못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 막았는데 그래서 허들을 3단계로 했죠. 그때는 뭐 후보들을 용산의 뒷배를 둔 후보들을 뒀고 여러 가지 뭐 좀 메시지들을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으나 허들이 3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결선 투표를 도입합니다. 그다음에 5대5 저번에는 그 당권에서는 7대3, 8대2 하면서 올라가서 5대5가 됐는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로 하면서 5대5로 가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한 번밖에 잡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경원을 출마시키죠. 그다음에 이게 안 된다 싶을 때는 한덕수를 권한대행까지 3차 허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들은요.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저는 이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권을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무리수를 둘 가능성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조사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면 이제 2대2 구도인 거고 안철수 의원이 빠지면 3대1 구도인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3대1 구도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이걸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내분으로 압축됐을 때 3대1 구도가 만약 된다면 지난 전당대회에 이제 재판이 되겠죠. 똑같은 구도가 되고 세 분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고 이 세 분이 비슷한 생각 가진 분의 표를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1대 다가 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파이가 한동훈 쪽으로 옮겨올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경선을 안 하겠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이 세 분의 생각이 비슷한 점이 많고 그동안은 발언하신 것을 보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세훈 또는 유승민 이분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저희 당 지지층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 쪽으로 선택을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경선 더 무르익고 토론회도 하고 하다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질문 많이 받을 텐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배신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하셔도 막습니다. 그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죠. 아버지가 있어도 내가 계엄은 막는다. 그 계엄을 내가 막은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고 가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경선에서 후보가 되려면 강성 지지층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일단 이제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저도 이제 들었어요. 들어보고 텍스트 읽어봤는데 그 지지층을 달리려고 그분도 마음 이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라는 분을 막기 위해서 지지층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고 가야 되고 그분들 마음을 내가 다독이겠다.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현실이에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3일 날 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는 칭찬받을 만하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당내 경선 레이스에서 이런 악조건화에서는 잘한 선택이 나쁜 상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는 측면에서는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하는 국민의힘이 혐의였다면 이미 지금 당 안팎의 후보군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수발을 드는 듯한 지지를 지탱해 주는 듯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태도는 안 보이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지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약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걸 넘어선다면 굉장히 그 큰 폭발력 있는 후보로서 도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금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시간과 여건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심이 과연 윤심이겠는가? 당심도 결국은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서 아직은 좀 두각을 못 나타내서 이 전략적 투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받아내려면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또 과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아침 라디오에서 좀 세졌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들께 계엄 당시의 상황,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드러내는,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막을 것이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추대론, 차출론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 피해 의식에 있는 것이다. 뭐 패배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승리의 방식이지 이제 더 이상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모호한 입장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숨어 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당에 있는 중진들 위주로 한덕수 총리를 차출하자는 얘기는 그만큼 선거를 이기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밑에 있는 가운데 나온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경선 틀 안에서 어떤 후보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아마 소구력이 있을 걸로 보고 지금 계엄에 따른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래서 생긴 조기 대선인데 계엄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거나 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는 후보가 과연 본선에서 국민들께 무엇을 호소할 수 있느냐 이 대의명분 앞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다만 당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론이라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 여기에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라면 한동훈 대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 이 질문이 이번 경선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제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좀 뛰어넘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경선룰을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당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어떤 얘기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동안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라면 그런 분들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경선 통과해서 심지어는 지금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어요. 저희 캠프의 대리인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부당성과 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제출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을 협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네, 경선룰이 비민주적 결정이다. 비명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건가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통상적으로 당내 경선을 해왔던 거는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경선으로, 국민 참여 경선이 아니라 국민 경선을 축으로 해서 당원들과 함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좀 폭을 넓혀놨던 게 민주당의 전통적 방식이었죠. 그 부분들을 이번에 특별당규위원회에서 고민을 한 게
선거인 날 없애고 5대5 방식으로 가자. 예. 권리당원권 50, 일반 국민 참여 50에서 칸막이를 당원의 50%를 딱 쳐놓은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당권 중심주의라는 당원 중심주의라는 그런 말에 어울리는 것은 5대5가 맞긴 맞습니다. 예. 근데 정통 방식은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강력한 뭐 당선 후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이 당내에서 특별당규위원회를 구성한 의원들이 또 약소 후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좀 지경을 넓혀줄 수 있는 룰을 주는 것들이 좀 넉넉해 보이고 향후 본선에 가서도 잡음이 없는 상황일 텐데 아니 완전 국민 경선이든 국민 참여 경선 뭘 해도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의 아성을 흔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게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요. 다만 나머지 이제 후보들도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 여타 각 당에서 모든 주자 후보들은요 룰에 불만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나한테 좀 불리한 것 같고 유리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건 주장할 수 있으나 기왕 어차피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우세론 부분들이 존재하는 안에서의 경선이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좀 항의는 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전체 판을 흔들려는 그런 전략들은 별로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관여는 본인도 후보니까 못하겠으나 그 당내에서 지도부가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뭐 결정은 됐고 당원 투표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룰이 정해지면 또 주자들은 따라야죠. 김두관 전 지사 뭐 불출마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불출마는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고 입장 밝힌 건 경선에 참여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불출마인지 경선 불참이 불출마인지에 대해서는 경선 불참이 애매하다. 불출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불만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같아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불출마인데 경선 룰 바꿔. 안 그러면 나 불출마해서 그냥 이번 민주당의 경선은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하게끔 만들 거야. 그런 또 압박이지 않을까. 유승민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좀 스탠스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얘기 했던데 제3지대 얘기요. 김부겸 전 총리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런 분들과 모두 통합을 이루는 반 이재명 연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홍 시장님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이후에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홍 시장을 뭐 추대든 뭐든 홍 시장 중심으로 뭉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혼자 남고 나머지 이재명 대표와 결이 다른 분들은 다 본인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선거 과정에서 높아지고 국민적 여론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당 경선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홍준표 시장이 워낙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 이유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 당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절이 다시 겨울로 역주행을 하는 것 같죠. 주말부터 전국에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4월 중순에 적설량이 관측된 정도의 눈이 내린 건 118년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훈 기자, 봄이 완연해질 시기에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 눈이 내린 건 관측 이래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렸는데 이 적설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4월 중순에
이 관측이 될 정도로 눈이 내린 건 사실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 송월동 공식 기상 관측소에서 일요일 새벽에 내린 눈의 양이 최고 0.6cm였거든요. 이 기록이 4월 기준으로 1위 기록이 1931년 2.3cm였고요. 이번 기록이 역대 2위에 해당합니다. 내린 눈의 양만으로만 본다면 94년 만에 가장 많은 4월 눈이 내린 셈입니다. 네, 오늘도 봄 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북쪽 상공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봄철 여러 악기상이 동반한 대기가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또 경기와 강원도, 충청 등 일부 지역으로는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속에 최고 8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네,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네, 특히 내일 아침까지는 낮은 기온에 비와 눈이 내린 곳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주말에 전국에 몰아친 강풍으로 주택 파손과 낙석, 정전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주말 이틀 동안 전국에서 57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별로는 주택이 30건, 낙석이 3건, 도로장애가 155건, 그리고 간판이 77건 등입니다. 또 인천에서 백령도, 목포와 홍도 구간 등 18개 항로 26척의 여객선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에 집안 침하 우려가 커서 이 소방당국의 악전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이 크레인 작업차를 타고 고공으로 올라가 사고 현장을 살핍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로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를 찾는 구조 작업이 재개된 겁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18시간이나 수색이 중단됐다가 가까스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우 영향으로 사고 현장 후면에 토사 붕괴 위험이 있어서 2차 사고가 우려되어 구조 작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토목 지질 전문가와 참여한 상황 판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 집안이 계속 가라앉고 있고 낙하물 등 위험 요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주변 펜스를 제거하고 컨테이너 등을 고정하는 안전 조치를 한 뒤 지하 수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실종된 50대 노동자는 지하 35m 넘는 곳에 있는 거로 추정되는데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호도 끊겨 정확한 위치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함께 매몰됐던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측기로 집안 침하 여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2명의 작업자가 매몰됐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현재는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작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 ENC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을 공사 현장 관계자가 발견해 담당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땅꺼짐 규모는 가로 3m, 세로 3m, 깊이 4m 정도로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는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 새벽에도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향정동에 있는 기체 분리막 공장 연구소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구실에 있던 30대 직원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 코팅 작업 중에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자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도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관세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며 관세 부과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석 달 안에 90건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내세워 자칫 오락가락 행보 속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미룬 트럼프 행정부는 75개 이상의 나라와 동시다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90일 안에 90건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More than 75 countries have now reached out to the Trump administration, eager to address the trade issues. The phones have been ringing off the hook to make deals.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에서도 한미 FTA의 자동차와 철강 조항을 개정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고 북미 3개국 무역협정 개정에는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더구나 협상의 핵심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 고위직 상당수는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부처는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업무에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협정을 추진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Jameson Greer, Howard Lutnick, Scott Bessent, whoever's sitting in the room with Japan or South Korea, the boss is going to be the lead negotiator, and we can get that done.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관세 부과 유예만 계속 연장되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would far from say that uncertainty is over, but it's still not clear what the end game is for Mr. Trump in terms of tariffs and how countries will negotiate.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듯 유럽연합의 무역 담당 대표가 첫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지만 정작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라면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완성차와는 달리 부품업계는 대다수가 영세업체다 보니 관세 충격이 현실화할 경우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로 지난해 3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동차 호실적에 힘입어 차 부품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82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부품까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세가 높아지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최종 유저 공장 납품하고 있는 곳들이 미국에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사내에서도 일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체 공장을 갖춘 견실한 중견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생산 물량을 재조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지난해 집계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는 전체 2만 1,000여 곳.
이 가운데 5인 미만 기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88%가 매출 1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평균 영업이익률은 재작년 기준 2.9%로 제조업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25% 관세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이들 2, 3차 협력사와 영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문량 감소, 매출 급감으로 연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관세 대응 119에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 4월 5일 이전에 출항해서 5월 27일 전까지 도착한 물건,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죠. 그런 경우에는 10%가 면제입니다.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 한편 긴급 자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수출 바우처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발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킬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오전 재판이 지금 끝났고요. 2시 좀 지나서 재판이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한 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이제 공소 사실을 쭉 설명을 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요, 이게 오늘 사실은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런데 뭐 오늘 뭐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요지를 진술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 하는데 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제 내란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이제 거기까지 다 설명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PPT 자료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까? 아주 뭐 중요한 사건인데 좀 큰 사건. 예. 뭐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유적 의무에 집중되고 이제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그냥 검사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뭐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요. 탄핵 심판에서 봤던 약간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아니 거의 다 이제 탄핵 심판에 제2의 탄핵 심판 법정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 심판과 다른 점은 일단은 이건 형사 재판이고 탄핵 심판은 뭐 정치 재판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형사 재판에서 이제 절차 원칙을 다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네.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예. 그럼 그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들은 한 16명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한 500몇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는 뭐 아직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일단 뭐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그 탄핵 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 아마 PPT로 공소사실 다 진술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PPT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네. 일단 PPT를 띄워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다. 특히 이제 계엄이 뭐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다 이제 공소장에다가
다 이걸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뭐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역시 탄핵 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가 나오자 바로 이걸 수용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찰 측의 주장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용했다고 해도 이제 수용 여부는 사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 이제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 요구 해제 요구에서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해제 전까지 어떤 전체 행위가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다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즉각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고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목적범이거든요. 그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끝낸 것은 이제 경고성이기 때문에 내란죄에서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 그다음에 내란죄 요건을 보면 이제 폭동 요건입니다. 근데 이제 폭동 자체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법률죄인 거, 사실죄인 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실탄 없이 군이 투입됐다 이런 사실도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헌재에서의 그런 판단, 그런 부분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뭐 가져와서 도입을 하는 건가? 어떻게 원칙적으로 이제 백지화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헌재 재판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헌재가 어떤 증거 검찰 조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된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결정을 내렸고 뭐 내란죄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됐는데 그 안에서 뭐 계엄군이 다 진입을 했고 그러면 내란죄로 얘기는 안 했어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내란죄라고 사실은 규명을 한거나 규정을 한거나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증거조사 절차 이런 거 틀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유혈 사태 없었다, 그러니까 폭동 사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검찰은 뭐 폭동성이 좀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있었다, 선거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그 기관 이렇게 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폭동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소요랄지 반란이랄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어느 기관을 장악한다랄지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폭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폭동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내란죄에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이제 폭동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뭐 무죄나 뭐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윤 전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그 유도하에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관련 진술들의 뭐 증거 효력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란의 수뇌부 중요 임무 종사자죠. 임무 종사자를 할 수 있는 김용현이랄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군, 뭐 홍장원 뭐 이런 사람의 진술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진술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사실은 진술을 거의 안 했죠. 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술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사재판도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걸 형사재판에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로 썼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수뇌부들에 나와서 이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뭐 CCTV랄지 아니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조성현 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부 말고 윤 대통령의 설사 굉장히
호의적인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제 직접 간접 증거들 다 취합을 해서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내란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검찰의 진술을 오늘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재판에서 나왔던 공소 사실과 좀 이렇게 유사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재판이 병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내란이 아니냐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공소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면 부하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는 똑같은 거죠. 네. 단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그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누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뭐 A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인이 또 B라는 또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하고 C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그 재판의 효율성이랄지 신속성 이런 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병합을 해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고 아마 재판부도 병합을 할 것이라고 아마 의견을 전에 밝힌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오늘 뭐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증인 신문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오늘 어떤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은 체포조 운영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봉쇄하고 장악을 하려고 했느냐랄지 선관위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게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진술이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조성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단장이잖아요. 수도권 관련해서 단장이기 예, 때문에 수방사 경비단이 예. 이제 곽정군이랄지 예. 이런 사람이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시 받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를 들어 A라는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예. 그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할 거고 그러면 그 지시받은 사람이 김용현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 A라는 사령관이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 한더라도 이제 전체에 보면 지시한 게 인정이 되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증언 자체도 이제 간접적으로 예. 내란죄를 입증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겠군요. 오후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뭐 선관위도 있지만 예. 국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자체는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선관위보다도 국회에는 훨씬 더 많은 개헌군을 보냈고 또 경찰을 통해서 봉쇄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된 증언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만 우리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 진술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런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후에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탄핵 심판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증인에게 뭐 김 전 장관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 재판에서도 어떤 그런 형식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형사 재판에서는 더 보장을 많이 해줘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마다 다르는 경우가 있죠. 일단 뭐 변호인이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보충적인 것은 이제 피고인이 물어봐라. 아니면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변호사에게 어떤 걸 물어봐서 아니면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뭐 변호사가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내용을 잘 알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오전 재판에 있어서도 그냥 공소사실에서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이제 변호사들이 다 진술을 했을 텐데 본인이 뭐 PPT 띄워달라 하면서 조목조목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 증인 신문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먼저 뭐 반대 신문이나 주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마 보충 신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40분간 뭐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이렇게 40분간 장시간 입장 표명하는 것도 좀 이례적입니까? 거의 없죠. 변호인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 또 너무나 입장 표명이 길어지면
이제 서면으로 좀 내달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이 사건 자체는 원하는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사건이고 또 전 대통령께서 애우의 차원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는 원래 증인이 오늘 그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그 이런 식으로 재판이 처음 증인이 설정이 됐는데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뭐 일반 재판에서는 오늘 막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한길 속행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이 공정이 되잖아요. 네. 더구나 오전과 오후로 잡아놨고 오후는 증인 2명을 사실은 증인심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오후 재판이 완전 떠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 사람 둘은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2명을 대신 이제 오늘 부르자고 협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서로 동의를 해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증인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재판정 모습이 공개 안 되는 것을 놓고 좀 특혜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그 당시 형사 재판 촬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재판부에서 앞으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지금 나온 이야기는 언론사에 두 곳에서 촬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임박해가지고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 신청하면 그때 이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를 안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고 이번에 안 하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구체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재량입니까? 그래서 아마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걸 허가를 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허가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이나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또 허가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날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심각한 주거난 등으로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련 지원 소득 기준을 잇따라 폐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혼부부 미리네 집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미리네 집은 최소 10년, 아이를 낳으면 20년 거주를 보장하고 시세보다 최대 20%까지 싸게 살 권리를 주는데 특히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기존 임대주택들과 달리 웬만한 맞벌이 가정들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 청약 사각지대라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저희 또 아기를 또 키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결혼을 할 건데 집을 못 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좀 더 미래를 잘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자녀, 무자녀 구분 기준도 폐지하고 주택도 다양화해 입주 기회를 더 늘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아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3,500가구가 입주하실 수 있도록. 시는 앞서 전국 처음으로 산후조리 경비와 난임 시술비, 임산부 교통비 등에서도 소득 기준을 없앴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뒤 출생아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시는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도 출산휴가비와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 그간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출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25세에서 29세까지 취업자 수가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 3분기에 10만 3천 명이 감소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복귀율을 판단하는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율을 판단하는 시점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만 복귀율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엔 말을 아꼈습니다.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는 데 대해선 필수 의료 패키지 협의와 의대 모집 결정은 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쟁 조정을 조력하는 사업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0명 안팎을 선발한 뒤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날이 쌀쌀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산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 날씨가 무척 요란했습니다. 어제 서울에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이고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월 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예보된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8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나 5에서 2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6에서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내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